네, 안녕하세요. 네, 바울 다시 보기인가요? 제 제목이 역사적 바울을 찾아서. 역사적 바울을 찾아서 예, 8번째입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번까지는 바울이 또 간단하게 개요를 얘기하면 안티오키아, 시리아 안티오키아 시작해서 쭉 지중해 소아시아 튀르키아 지역을 선교하다가 바울의 독자적인 영역을 찾아서 떠난 길이 이제 마케도니아로 가는 길이었고요. 마케도니아의 필리피에서 있다가 금방 또 떠나서 데살로니카로 갔다가 데살로니키에서 다시 남쪽으로 쭉 내려와서 간 곳이 코린트예요. 오늘과 다음번 두 번에 걸쳐서 코린트 얘기를 하는데 바울의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장소고요. 바울의 선교 거점의 첫 번째 거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전에 하나 사족 불치게 있는데 제가 이 책 이렇게 쓴 바울에 대한 원고가 계속 공개했잖아요. 근데 오늘부터는 공개를 안 해드리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출판사와 출판 협약을 맺었거든요. 그래서 출판사에서는 공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양해를 구합니다. 제가 말로 잘 설명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 6월 말쯤에 책이 나올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강연의 말미쯤 가면 책이 아마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계속 할게요. 코린트는 바울의 선교 거점의 첫 번째 거점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전까지는 바울의 독자적 영역이 아니라 이를테면 안티오키아 교회, 바르나바가 이끄는 그런 교회였고, 그 이후에는 바르나바 선교팀을 따라서 또 돌아다닌 것이고, 잠깐 바울이 정착을 했지만 장기간 정착을 못했어요. 코린트에 와서야 1년, 사도행전에 하면 1년 반을 체류했다고 하는데 장기간 체류가 되었습니다. 코린트에게 일기, 바울이 코린트에서 감옥에 갇히거든요. 그 감옥에 갇히게 된 얘기를 중심으로 해서 바울의 코린트 선교의 일기 얘기를 다루고자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은 바울이 코린트에서 1년 반을 체류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자기 색깔을 본격화하기 위해 낯선 땅인 마케도니아로 떠났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가서 제일 처음에 간 곳이 필리피였고, 그다음에 데살로니키, 베레아, 그리고 이제 거기서 마케도니아를 떠나서 아카이아 지역으로 와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그리스 지역이죠. 그리스의 아카이아의 아테네. 그래서 아테네에서 다시 간 곳이 코린트였어요. 그래서 이 지역, 그러니까 필리피, 데살로니키, 베레아, 아테네, 이런 최소한 4개 도시에서 선교 활동을 벌였지만, 그리고 선교 활동이 전무한 것도 아니지만 바울은 원치 않든 그 도시에서 잠깐씩밖에 체류를 못했어요. 자신의 공동체를 견고하게 만들어낼 시간적 여유를 못 가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시 떠나다가 도착한 곳이 코린트예요. 이곳에서 그는 몇 개의 에클레시아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번역한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사실 바울과 굉장히 밀접한 단어이고, 특히 코린토와 밀접한 단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 얘기는 이제 이 강의하면서 또 이 얘기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코린트에서 유능한 동지 여러 명을 만났어요. 체류가 1년 반이나 됐으니까 좋은 동지를 만났겠죠. 다른 도시들과는 비교할 수 없이 긴 시간이 그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죠. 또 필리피, 데살로니키 등에서 그가 씨를 뿌린 그리스도의 에클레시아들이 건재하다라는 소식도 코린트에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또 나아가 이 도시를 거점으로 새로운 선교 계획을 세울 수도 있었습니다. 그 얘기가 이제 코린트 얘기의 개요이고요. 이제 첫 번째 얘기는 시기에 관한 얘기인데요. 그 시기가 언제였는지에 대한 얘기인데요. 사도행전에 하면 갈리오가 아카이아 지방 총독으로 있을 때였다라고 하는 게 사도행전 18장 12절에 나옵니다. 이것이 사실일지 아니면 문서 이 사도행전을 지은 저자가 혹은
이 사도행전 저자가 참고한 어떤 자료가 만들어낸 연도인지는 그 시기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것이 사실이라고 가정하는 게 바울학계의 주류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바울의 활동 연대를 측정할 수 있는 가장 명확한 지표가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지표가 무너지면 바울 연대가 전체적으로 다 정확하게 시점을 잡기가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이 연대는 확실치 않지만 확실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강한 거죠.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막 그냥 바람만은 아니고요. 바울의 다른 정보들과도 대체로 잘 부합해요. 그 활동 연대를 앞뒤의 시기를 이렇게 바울이 대체로 몇 년도부터 시작해서 몇 년도쯤에 마무리했는지를 해석할 때 아주 용이한 중요한 시점이 이 갈리오가 아카야 지방 총독으로 있을 때라는 정보입니다. 우선 이제 아카야 지방이라고 그 옮긴 그 구문을 사도행전의 구문을 고대 로마의 공식 명칭에 따라서 다시 얘기하면 아카야 속주예요. 프로빈시아라는 라틴어를 그냥 지방이란 말은 좀 애매하잖아요. 근데 고대 로마가 공화정 말기에 대제국으로 영토가 넓어지면서 통치 영역을 몇 개의 속주로 구분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구분한 속주 중에 하나가 아카야 속주인데요. 그리스 반도 남쪽 지역, 그러니까 마케도니아 속주, 아카야 속주 뭐 이런 것이죠. 근데 그 아카야 속주라고 이제부터는 그렇게 부를게요. 로마는 공화정 시대 말기 지중해 지역과 유럽 그리고 브리타니아 영국 지역을 정복하면서 정복된 지역의 광역의 정치 단위를 속주라고 지정해서 분할 통치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속주에 파견된 최고 통치자, 속주로 최고 통치자를 파견했는데 그 속주에 파견된 최고 통치자를 프로콘술 혹은 레가투스라고 불렀어요. 프로콘술 이제 콘술의 이제 프로는 전직 콘술 이런 뜻이에요. 그 콘술은 로마 원로원 의장쯤 되는 아주 고위직이에요. 그 명칭으로 보면 정말 엄청 고위직일 거 아니에요. 황제에 준하는 직일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그 프로콘술 중에 속주로 파견된 프로콘술은 로마 원로원직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높은 사람이었다고 가정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그냥 그런 직함으로 쓰였다. 또는 레가투스란 말도 쓰였어요. 프로콘술은 이제 원로원 최고 통치자니까 원로원과 관계가 있는 직위명이죠. 그리고 레가투스는 이제 로마가 황제 시대가 되고 나서 황제가 이제 그 영향력이 강한 그런 지역을 이제 그런 지역에 파견된 통치자를 레가투스라 그래요. 근데 이제 이게 그래서 그 여러분 그 역사책을 보면 원로원령 속주, 황제령 속주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그 중요한 차이는 이제 황제가 다 임명을 해요. 실제로는 황제 힘이 세기 때문에. 그런데 황제의 재가가 있어야만 임명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원로원령은 그 수익이 원로원과 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항상 그런 것도 아니에요. 황제가 힘이 셀 때는 원로원 속주의 재산도 황제가 많이 가져가기도 하고 뭐 이런 것이죠. 황제령도 그 속주의 통치자로 임명된 자가 원로원의 눈치 보면서 원로원에 뭐 많이 바치고 그러니까 원로원과 황제가 힘이 어디가 세느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다른지를 얘기한 건 껌껌이 얘기하는 걸 뭐라 그러지 요새? 그때 달라요. 뭐 이런 거. 제가 요새 이거 쓰려고 그랬는데 생각이 안 나서 묻습니다. 근데 이제 아카이아 지역에서는 이 그리스 말로는 이 최고 통치자를 지칭하는 말이 안시파토스라는 단어예요. 근데 그 뭐 몰라도 됩니다. 쓸데없는 정보일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프로콘술이나 레가투스를 파송했다. 근데 아카이아의 통치자로 파견된 사람은 갈리오 프로콘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아마도 갈리오가 이제 아카이아가 원로원령 속주일 것이고 갈리오가 아카이아 속주의 프로콘술로 재직하던 때가 51년이라는 얘기일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왜 51년이라고 얘기하냐면 갈리오라는 사람이 다른 문헌에 나오거든요. 로마 문헌에. 그걸 연대로 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비문이 20세기 초에 델피의 아폴론 신전에서 발견됐습니다. 델피는 이제 아테네에서 그리 멀지 않은 지역에 있는데요. 지도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이제 그 올림푸스 산 요 아래쪽 지역이 아카이아 속주예요. 그런데 여기에 아테네 보이시죠? 아테네에서 서북쪽으로 좀 가면 델피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테네와 델피 사이에 삼각형으로 만들어진 곳에 코린트가 있죠. 예, 그 델피가 이제 코린트와 그리 멀지 않은 곳이라는 걸 추측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다시 이제 지도를 지울게요. 머릿속에 지도를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델피에 아폴론 신전이 있어요. 큰 신전입니다. 델피의 대표적인 신전일 뿐 아니라 이 델피의 신전은 델피의 수호신만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제가 그 얘기를 드릴게요. 델피는 고린토와 인접한 아주 오래된 도시입니다. 여기 아폴론 신전이 있었는데요. 아카이아의 도시국가들이 많잖아요. 뭐 아테네, 코린트, 스파르타, 델피 뭐 이런 거 다 이제 도시국가들인데 이 도시국가들이 자기 도시국가 전체의 운명에 관한 일이 있을 때 각 도시 통치자들이 신전 어디 모이냐면 델피 신전에 모여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때 그 합의에 뭐가 중요하냐면 그 신전의 수호신이 뭐라고 말하는지가 중요해요. 이 신전이 델피의 수호신을 모시는 신전이 아니란 뜻이죠. 그러니까 도시국가들 전체의 통치자들이 모여서 운명을 얘기하니까 델피의 수호신일 뿐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동맹의 신학이 이곳에서 발전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델피 신전에서 일하는 성직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아카이아 동맹, 아카이아 도시국가들의 전체 운명을 염두에 두는 이렇게 일종의 광역의 정치 감각을 가진 사람들이 델피 신전의 사제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카이아 동맹의 신학이 델피를 중심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해서 로마 제국 시대에도 황제들이 속주의 공문을 보낼 때, 아카이아 속주의 공문을 보낼 때 어디로 보내냐면 델피 신전으로 보냅니다. 여기에 이제 이런 문구가 델피 신전에 비석이 하나 발견됐는데요. 뭐라고 쓰여 있냐면 내 친구이자 아카이아의 프로콘술인 율리우스 갈리오가 자신의 직위를 더 유지해 달라고 청원했다. 라는 문구가 있어요. 자, 이때 내 친구이자 어쩌고 한 나는 누구냐면 클라우디우스 황제예요. 그 네로의 아버지예요. 네 번째 황제입니다. 아우구스투스가 첫 번째라고 하면. 근데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그 델피 신전에 보낸 공문서가 있는데요. 그 공문서가 지금 읽은 거예요. 거기서 그는 갈리오로부터 청원을 받았어요. 청원을 받았는데 아까 다시 읽을게요. 내 친구이자 프로콘수인 율리우스 갈리오가 자신의 지위를 더 유지해달라고 청원했다. 그러니까 자기 임기가 끝났는데 한 번 더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청원했다는 뜻이에요. 이때 이제 황제 서신이 발송된 시기는 클라우디우스가 보낸 공문서가 새겨진 델피 신전의 문구 비석을 전체를 보면 서기 52년 상반기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서기 52년이 중요한 경계 시점이잖아요. 그런데 프로콘술의 임기는 통상 1년이에요. 그러면 1년 임기를 마치고 갈리오가 클라우디우스한테 내 임기를 한 번 더 연장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다. 그래서 이제 허락해 주거든요. 그게 52년에 새겨진 문구예요. 그러니까 51, 52년 요 무렵에 프로콘술이었다는 얘기죠. 아카이아 지역에. 그래서 이제 그 전해인 51년에 아카이아의 프로콘술로 부임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처음에 제가 갈리오가 아카이아 속주의 프로콘술로 있을 때라는 이 말에 그 연도는 51년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때를 전후로 해서 이제 바울의 연대기를 이제 앞뒤로 이렇게 계산해 보면 바울이 대체로 어느 시기에 활동했는지가 나옵니다. 저의 추정으로는 36년 내지 7년경에 바울이
처음 활동을 시작해요. 다마스쿠스에서. 그리고 60년대 초에 아마도 62년경에 사망합니다. 그 얘기의 출발점이 51년도 설이에요. 그래서 이제 51년에 아카이아의 프로콘술로 부임했고 황제 서신 덕분에 임기가 끝난 52년부터 한 해 정도 더 재임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갈리오가 주재하는 법정에 기소돼서 재판을 받았다고 사도행전 18장 12에서 17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이때 갈리오가 이때 이제 재판에서 재판을 받았다고 한 때가 갈리오 재임기 1기였을까? 갈리오가 재직하던 1기 재직기였을까? 2기 재직기였을까? 1기는 51년이라는 얘기고 2기는 52년이라는 얘기죠. 이제 그걸 추정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본문을 좀 더 보겠어요. 유대아 사람들이라고 이제 유대아 사람들이 바울을 고발했거든요. 근데 고발자들이 재판장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 사람은 율법에 어긋나게 하나님을 받들어 섬기도록 사람들을 부추기고 있다. 18장 12절입니다. 율법에 어긋나게 하나님을 받들어 섬기도록 사람들을 부추기고 있다. 이 대목쯤에서 사도행전을 펼쳐보면서 보시면 좋겠죠. 율법에 제가 인용한 성서는 새 한글 성서입니다. 제일 표기가 현대어에 적합하고 쉬워요. 제일 쉽게 돼 있으니까 이런 책 정도는 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 최근에 번역되어 있고 굉장히 학문적인 성서입니다. 유대아 사람들이 바울을 고발해요. 율법에 어긋나게 하느님을 받들어 섬기도록 사람들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로마의 황제가 파견한 프로콘술 갈리오한테 유대아 사람들이 바울을 이렇게 고발했다. 좀 뜬금없지 않으세요? 로마인이에요. 이 사람은. 로마 관료예요. 황제에게 충성한 사람들인데 율법에 어긋나게 하나님을 받들어 섬기도록 사람들을 부추기고 있다. 이 말이 먹힐까요? 유대아 성전에서 기소된 사람에게는 이렇게 기소했으면 적합하겠죠. 유대아 성전이라면. 그런데 갈리오의 법정에서 이것이 기소 요건이 될까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하면 갈리오가 기소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반려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석방되어야 할 것이죠. 사도행전은 그래서 석방된 것처럼 얘기해요. 그런데 바울의 자신의 서신에서 바울은 어떻게 말하는지 보면요. 빌립보서 1장 13절을 보면 바울은 이 서신을 쓸 당시에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즉, 근데 그때가 어디냐 하면 코린트의 감옥이에요. 빌립보서가 이제 그때 쓰여진 서신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필리피에서 바울이 활동하다가 쭉 도망쳐서 코린트에 왔는데 그때 도망칠 때 자기 측근들을 남겨두고 내려와요. 그 측근들이 이제 뭐 필리피, 데살로니키, 뭐 베레아 이런 지역들을 두루 돌다가 이 코린트를 합류하거든요. 그 합류해서 이제 필리피가 잘 있다라는 얘기를 전해줘요. 그 말을 듣고 바울이 감동을 받아서 쓴 편지가 빌립보서거든요. 그런데 빌립보서 1장 13절에 의하면 이 서신을 쓸 당시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 얘기는 사도행전은 기소가 각하되었다고 말하지만 그는 기소되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그리스도 운동이 로마 당국의 위해가 되는 종교가 아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한 고위 관료가 그를 석방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사도행전식의 해석이에요. 사도행전은 그리스도교가 위험한 종교가 아니라는 것을 로마의 관료에게 설득하는 문서이거든요. 그런데 정작 바울 자신은 감옥에 갇혀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실상 갈리오가 코린트의 프로콘술로 재직하고 있을 때 바울은 구속되었습니다. 그 직전 바울 일행이 베레아에서 급히 떠날 때 실로아노와 디모데를 남겨두었습니다. 그들이 필리피와 데살로니카 등 마케도니아 지역에 선교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를 돕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가 피하더라도 뭔가 대책을 남겨두고 떠난 거죠. 한데 이들이 코린트에 있는 바울에게 합류하면서 필리피와 데살로니키의 그리스도 공동체가 건재하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래서 바울은 이들 공동체 사람들한테 감사와 격려, 권면의 편지를 보낸 것이 빌립보서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러니까 요컨대 빌립보서를 쓸 당시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앞장에서 지난 강의에서 보았던 것처럼 필리피의 그리스도파 사람들은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바울을 돌봐주라고 에바브로디도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갈리오에서 석방된 것이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서 바울을 돌보겠다라는 것에서도 시사되듯이 바울은 갈리오에 의해서 석방된 게 아니라 유죄로 확정돼서 수감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이제 앞에 물음으로 갈게요. 바울이 수감돼 있을 때가 언제였을까? 1차 재임기였을까? 2차 재임기였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갈리오가 프로콘술로 부임한 첫 번째 재임기 때 유다야인들이 바울을 새로 도래할 통치자한테 고발했다라고 보는 것이 제일 개연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프로콘술이 임기가 1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1년의 임기에 그가 낯선 땅에 와서 뭘 할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못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 사람은 와서 뭘 해야 되냐면 황제한테 잘 보여야 돼요. 그래야 1년 후에 자기의 다음 자리가 보장이 되는 거죠. 1년만 하고 그만둘 거라면 관계없는데 보장되려면 뭔가 성과를 보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황제에게 안테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게 첫 번째 그렇게 부임한 프로콘술이 처음이었을까요? 1년마다 오는데 계속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지역의 사람들도 프로콘술이 새로 올 때 프로콘술한테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제기해야 할지를 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이제 얘기를 정리해서 프로콘술이 막 부임해서 아직 현지 사정에 밟지 않을 때 지역의 민원은 폭증합니다. 그러겠죠? 근데 새로 부임한 프로콘술은 그 지역 사정을 몰라요. 그러니까 민원들을 로마의 시선에 의지해서 처리해 주는데 최선을 다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민원은 잘 먹힐 수 있는 조건이에요. 그것은 그들이 부임지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현지 사정에 밟지 않기도 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또 재임기가 고작 1년이기 때문에 뭔가 성과를 보이려면 그 지역의 민원들을 잘 들어줬다라는 그래서 민원을 잘 처리했다라는 그런 성과물을 황제에게 보고할 수 있어야 그가 성과를 보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더 나은 직위로 영전하려면 로마 황제나 원로원의 후견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당연히 새 통치자에게 소를 제기하는 이들도 그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1년마다 프로콘술이 바뀌었으니까 그들은 충분히 그런 걸 학습할 수 있었죠. 그렇다면 바울을 고발한 유대인들도 그런 관행을 모르지 않았을 거예요. 처음 고발한 유대인들이 코린토에 처음 온 사람들이 아니라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판정에서 바울을 고발한 이들이 이런 사정에 어두운 자들이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볼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이 소송에서 바울은 패소해서 구속되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의 기소가 디아스포라 회당 내부의 명분으로만 구성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시사해요. 그러니까 이 소를 제기하는 이들이 회당 내부의 명분만 가지고 프로콘술한테 민원을 낼 일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프로콘술이 잘 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귀가 솔깃한 방식으로 소를 제기할 겁니다. 로마의 관점에서도 문제로 여길 만한 그런 논리가 기소문에 들어가 있을 거라는 얘기죠. 갈리오는 그 고발자들의 논리가 더 솔깃하게 들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바울은 기소가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그 논리가 뭘까요? 이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단서가 고린도 전서와 후서 그리고 사도행전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 성서 텍스트를 통해서 그 사정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고발자들인 유대인들의 정체도 어느 정도 드러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기소된 얘기를 알려면 사도행전과 고린도 전서 후서를 막 뒤져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고린도 전서 후서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이 기소 이유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얘기가 이 장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만큼 그것을 잘 드러낼 수 있을지 모르나 이번과 다음 강의에서는 그 기소 논점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정체, 유대인들이 누군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추론해 보려고 합니다.
아무튼 바울은 갈리오에 부임할 무렵인 서기 51년 갈리오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았고요. 바울은 그해 혹은 그 전에 코린트에 왔을 거예요. 미리 왔으니까 유대야인들이 바울을 처음엔 의아하게 받아들였지만 점차 갸우뚱거리다가 저놈은 안 돼 하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프로콘술이 부임할 때 소를 제기했겠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거보다는 좀 먼저 왔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1년 반 체류했다라는 사도행전의 얘기는 체류 기간이 소송과 구속의 시간 그리고 그 직전의 활동 시간이 합쳐진 게 1년 반이었을 거라는 얘기겠죠. 그렇다면 바울이 도시로 온 시기는 대략 50년 하반기부터 51년 상반기 갈리오가 부임하기 전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코린트에 도착했던 얘기를 이제 하겠습니다. 바울이 코린트에서 만난 사람들이 있어요. 코린트에서 아까 그 중요한 인물들을 만났다 그랬잖아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인물이 프리스카와 아퀴라라는 부부예요. 사도행전은 이 사람을 프리스킬라라고 묘사하고 바울은 그를 프리스카라고 묘사합니다. 프리스킬라가 동일인으로 보이고요. 프리스킬라는 약간 애칭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일을 프리스카라고 불렀다는 얘기는 바울은 프리스카가 이렇게 애칭으로 부를 만큼 친숙한 사이보다는 굉장히 정중한 사이, 존중해주는 사이 뭐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어쨌든 나중에 바울은 프리스카가 운영하는 공장에서 일하는 종업원이거든요. 종업원과 사장의 관계. 그러니까 묘하죠. 프리스카는 바울을 추앙하는 예언자인데 또 동시에 바울은 프리스카가 경영하는 공장의 직원이에요. 그런 모호함이 있습니다. 자, 프리스카와 아킬라가 부부라고 말했는데 보통 부인이 먼저 나오는 경우는 없죠. 아브라함과 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삭과 리브가 뭐 이런 식으로 남편과 아내 순으로 불러요. 근데 여기는 아내가 먼저 불리는 경우가 더 많아요. 성서 7번 나오는데 2번만 아킬라가 먼저 나오고 5번은 프리스카가 먼저 나옵니다. 그러니까 부인이 먼저 나온다. 그러니까 부인이 중요한 인물이라는 뜻이겠죠. 게다가 그게 또 대개의 경우는 사람을 부를 때 아내를 같이 부르는 경우 별로 없어요. 아내가 안 나오는 경우가 더 많아요. 남자 이름만 얘기하거나 부부를 얘기하더라도 남편이 먼저 나온다는 얘기죠. 근데 이 경우는 부부와 아내가 모든 경우에 같이 나오고 아내가 훨씬 더 많은 경우에 먼저 나오고 있다. 순서가.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또 보면 이렇게 부르는 게 그리스도파 공동체잖아요. 그리스도파는 이스라엘계 종교 전통에 기반을 두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킬라는 혈통이 이스라엘계 혈통이에요. 사도행전에 의하면 그 사람은 튀르키아의 북부의 폰투스라는 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지방의 출신인 이스라엘계 사람이에요. 별 볼 일 없는 그냥 평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아킬라는 어쨌든 이스라엘계 혈통인데 프리스카는 이방인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아내를 먼저 부를 이유도 없고 아내를 언급 안 할 이유가 훨씬 더 많을 텐데 아내가 먼저 나온다. 같이 나오고 심지어 먼저 나온다. 이게 이제 굉장히 프리스카가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요, 로마 근교에 지하 동굴을 우리 발견이 많이 됐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프리스킬라 카타콤베라는 지하 무덤이 있습니다. 묘지명이 이 지하 동굴에 프리스킬라가 묻혔다는 얘기예요. 프리스킬라라는 이름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무덤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프리스카와 프리스킬라는 같은 사람이라는 얘기 했잖아요. 근데 그녀는 로마의 최고위층, 그러니까 콘술 가문의 여성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어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처참하게 순교했다라고 해요. 그러면 프리스킬라 카타콤베에서 시사되는 것은 프리스킬라라는 혹은 프리스카라는 이름의 여성이 로마 귀족 중에 있었고 그이가 그리스도인이었다. 그리고 라는 것이겠죠. 그러면 이 프리스킬라 무덤에서 죽은 프리스킬라와
바울이 만난 프리스카는 동일인일까? 아닐까? 만약에 동일인이라면 그 무덤은 가짜 무덤이겠죠. 이 사람이 죽지 않았으나 죽었다라고 위장하고 싶은 거의 반영이겠죠. 또 만약에 한 집안에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서 뭐 1세, 2세 그런 말 쓰잖아요. 그런 이름을 쓴다면 한 집안 사람일 가능성이 크죠. 같은 시기에 로마의 귀족인데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인데 이름이 같다 라고 하면 동일인이거나 같은 집안일 가능성이 매우 높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프리스카라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또 정보가 이제 또 프리스카라는 인물에 관해 추정할 수 있는 정보가 또 있는데 사도행전 18장 2절에 보면 이 사람이 클라우디우스 황제에 의해서 로마에서 추방되었다. 아까 갈리오를 한테 이게 파송명을 내린 사람이 클라우디우스잖아요. 근데 클라우디우스 황제에 의해서 로마에서 추방된 사람이 프리스카다라고 사도행전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사도행전에 가면 이제 이때 추방된 사람들은 유대아인들이라고 얘기돼 있어요. 이것도 사도행전 저자의 관점이죠. 그리스도교는 위험한 종교가 아닙니다. 이 말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그리스도파가 추방되었다라고 말하면 그리스도교는 위험한 종교라는 뜻이잖아요. 로마 관리 입장에서 볼 때. 그러니까 유대아인들이 추방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내막은 언급이 없어요. 제국의 유력 인사에게 그리스도 신앙이 양식 있는 이들의 종교운동임을 강변하라고 했던 사도행전 저자는 이 추방 사건을 그렇게 그리스도교와 무관한 것처럼 그리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 얘기를 알려주는 정보가 발견되었다라는 게 중요해요. 1세기 말경에 수에토니우스라는 1세기 말경에 수에토니우스라는 문필가가 있는데요. 로마의 최고위층 엘리트입니다. 그 사람이 쓴 황제열전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한국말로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수에토니우스로 이렇게 검색하시면 이 사람이 쓴 책이 나옵니다. 아마 중고 서점에서 사볼 수 있을 텐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정보들이 많아요. 근데 이 사람이 쓴 황제열전에 보면 황제열전에 클라우디우스 편이 있어요. 이 클라우디우스 편에 보면 서기 49년경 시기가 51년과 굉장히 유사하죠. 바울이 50년경에 고린토에 왔다고 했잖아요. 근데 서기 49년경에 로마에서 크레스투스의 선동으로 야기된 소요 사태가 벌어졌다. 크레스투스라는 말이 약간 크리스찬과 비슷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제 여러분 영국 영어가 이제 세계어가 되면서 세계 각지에서 영어를 쓰잖아요. 그러면 각지에서 쓰는데 발음이 각 지역마다 조금씩 달라질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이제 크리스투스는 약간 발음이 어려웠나 봐요. 그래서 좀 더 많이 이 크리스투스를 많은 문헌들에서 크레스투스라는 말로 많이 썼어요. 또 크리스티아누스를 크레스티아누스라고 쓴 경우도 종종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황제열전에서 크레스투스가 소요를 일으켰다라는 말을 할 때 이 크레스투스는 크리스투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일으킨 소요가 있었다라고 수에토니우스가 말하는 거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로마의 그리스도파 사람들이 로마 도성 안에서 모종의 정치적 선동의 벌였다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시기가 49년이잖아요. 근데 10여 년 전에 보면, 그로부터 10여 년 전에, 그러니까 서기 30년대 초쯤에 팔레스티나에서 그리스도라고 자처하는 예수가 극단의 정치범에 가해진 극형인 십자가형으로 처형되었다는 사실이 로마의 관료들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 사실을. 근데 로마의 그리스도파 사람들도 그 사실을 알고 그 그리스도를 추앙했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그리스도파 사람들은
황제에게 저항하다가 죽은 어떤 예언자를 믿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데 그런 이들이 49년경에 로마 도성 안에서 모종의 시위를 벌였습니다. 클라우디우스가 예수가 누군지 뭐 이런 걸 알았을 가능성은 없겠죠. 그렇지만 예수가 극형범이라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아마 로마 황제는 이제 그리스도라고 알았겠죠. 근데 이제 여기 또 좀 로마시 이미지 그 그림을 좀 볼까요? 여기 보이시죠? 자, 로마시에서 위에서 아래로 파란색 선이 굵은 선이 있죠. 그게 테레베강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한강. 한강은 남과 북으로 갈리잖아요. 강남, 강북. 여기는 동과 서로 갈려요. 근데 이 테레베강 서편에 노란색으로 표기된 부분이 있죠. 이 지역을 트라베스테레라고 불러요. 근데 유대인들의, 그러니까 유대인이라기보다는 이제 이스라엘계, 더 나가서 가나안계 이주민들이 집중적으로 거주한 지역이 이 지역이에요. 이 지역은 그들만 거주한 게 아니라 수많은 이주민들이 거주했어요. 그러니까 비로마계 이주민들이 집중 거주한 지역이 그 노란색 지역입니다. 거기에 디아스포라 회당의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이제 하던 얘기를 돌아가 보면 49년경에 로마의 도성에서 모종의 선동행위를 그리스도파 사람들이 벌였다. 주로 벌인 지역은 트라스테베레 지역일 거예요. 그리고 도성 안에서도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로 인해서 클라우디우스는 이제 군대를 파견해서 사태를 진압했고요. 진압으로 끝나진 않겠죠. 주모자가 누군지 뭐 이런 거, 가담자들이 누군지, 적극 가담자와 수급 가담자를 누군지 이런 걸 조사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사를 철저히 했겠죠. 그리고 이제 아마도 주모자는 처형했을 겁니다. 또 징역형을 받거나 석방된 이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추방된 자들도 있었습니다. 클라우디우스는 어떤 사람이냐면 되게 노련한 정치인이고 보수적이지만 굉장히 노련해요. 보수적이라는 얘기는 귀족 친화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노련하고 온건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귀족 친화적이고 온건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굉장히 중요한 황제를 반하는 죄를 저질러도 막 죽이고 막 그 처참하게 죽이고 그 일족을 다 멸하고 막 이런 식의 가혹행위를 자제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귀족들은 웬만하면 추방령을 내리는 정도로 무마를 시키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귀족이 아닌 사람들한테는 가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클라우디우스 때 소요로 인해서 추방된 프리스카라는 사람이 추방되었다. 근데 귀족이다. 추방되었다라는 사실을 보면 그녀가 로마의 귀족일 가능성도 또 있겠죠. 그러니까 프리스킬라 카타콤베에서도 귀족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주장했던데 여기서도 또 다른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의 신부는 로마의 귀족 출신일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이 부부는 1세기 중반의 그리스도파 가운데 정치적 급진주의 성향의 인사들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반황제 소요에 가담했겠죠. 근데 나중에 로마서를 얘기할 때 이게 10회 때, 그러니까 지금 8회인데 10회 때 다룰 건데요. 바울을 만났을 당시 로마의 그리스도교 급진파의 입장과는 프리스카는 달리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로마 황제에 대항하는 이 싸움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행동하게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나중에 더 할게요. 근데 이제 그들은 예수나 바울처럼 로마 제국에 대해서 관대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관대하지 않았냐면 반민중적 제국이라는 점에서 관대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정치적 급진주의는 반민중적 제국으로서 작동하고 있는 측면에 반대한 게 아니라 너무 엘리트적으로 반대했다라는 것이 바울의 주장이에요. 이건 나중에 더 다룰 겁니다. 10강 때.
근데 어쨌든 이제 프리스카와 아킬라 부부는 이때 추방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추방되는데 이 사람들이 바울에 가담하면서 로마의 급진파와는 생각을 좀 달리했는데 그랬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랬는데 기소자들은 어떻게 기소했을까요? 프리스카가 로마의 급진파들이었고 황제에 모반하는 시위를 벌이다 추방되는데 여기서 바울이란 자와 같이 결탁해서 뭔가를 하고 있다. 위험하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 했겠죠. 그랬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도 프리스카도 연루해서 갈리오에게 바울의 위험성을 기소했을 것이다. 그러면 갈리오가 혹하겠죠. 근데 이제 바울이 당국의 위험인물로 찍혔다라고 하는 혐의에는 프리스카가 가까이 있었다라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요. 그 얘기를 지금 이제 드리려고 합니다. 바울이 이 코린트에 와서 기거한 곳은 어디였느냐? 코린트의 레카이온 선창가였다라는 겁니다. 여기 또 지도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코린트예요. 그냥 우리가 고린도라고 부르는 이 코린트에서 이제 아크로 코린트는 이제 코린트 산이 굉장히 높은 산입니다. 근데 그 높은 산 밑에 코린트 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왼쪽에 동그라미가 있죠. 빨간색 동그라미. 그게 고린트 도성을 표기한 겁니다. 근데 고린트 성 밖으로 이제 고린트는 두 개의 선창가가 있어요. 항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가 저 위쪽에 빨간색 표기된 위쪽 이게 거기가 그 옆에 레카이온이라고 써 있죠. 거기가 레카이온이라는 항구예요. 그다음에 그 반대편 쪽에 밑에 보면 갱그레아라고 있죠. 갱그레아 보이시죠? 캔크레알 보이시죠? 나중에 바울이 이제 고린도를 떠날 때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는 의식을 치르잖아요. 그 얘기는 나중에 할게요. 다음 주에 다음 주가 아니고 다음 강의에서 할 거예요. 그 사이에 보면 이렇게 파란색 실선이 있죠. 요 실선은 고린트와 이제 고린트의 레카이온과 캔크레아 사이가 직선거리로 한 6km 돼요. 그러니까 이제 두 항구가 있으니까 두 항구를 통하면 되게 좋거든요. 근데 그걸 통하는데 배를 선적하고 하적하기 싫으면 어떻게 해요? 그럴 때는 이제 뭐죠? 운하 같은 걸 만들면 되겠죠. 그 운하가 저 위에 점선으로 파란색 되어 있는 게 그게 운하입니다. 지금 고린트 여행 가시면 저 운하를 볼 수 있어요.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진에서 보면 운하가 어떻게 되면 이렇게 깊이 파여 있어요. 이렇게 깊이 땅을 팔 수 있는 기술이 없으면 운하는 못 만들어요, 저기에. 그러니까 고대에는 못 만들고 저게 실선으로 된 파란색 선으로 뭘 만들었냐면 밑에다가 나무 같은 걸 이렇게 깔아요. 나무를 깔아갖고 배를 바다에서 끌어올려서 끌고서 저쪽 편까지 갔다는 얘기입니다. 개고생하는 거겠죠. 근데 이제 너무 힘이 들어서 실제로는 사용되지 않았대요. 대부분은 레카이온 항과 캔그레아 항이죠. 레카이온 항에서 하적하거나 선적하고 이쪽으로 옮겨와서 캔크레아 항에서 다시 하적 혹은 선적해서 다시 이제 이동하는 이런 방식으로 했다라는 게 코린트인데 바울이가 기거했던 것은 어디냐? 레카이온 항은 로마와 연결되어 있고요. 캔크레아는 튀르키아와 연결되어 있어요. 소아시아. 그러니까 에페소로 가려고 하면 캔크레아를 이용해야 되고 로마로 가려면 레카이온을 이용해야 되는데 바울은 어디로 갔느냐? 레카이온 항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바울이 고린트의 레카이온 선창가에서 예언자로 활동했어요. 바울이 거기서 프리스카와 아킬라를 만났습니다. 프리스카와 아킬라는 코린트에서 천막공정을 운영하는 사장입니다.
사업가예요. 거기가 지중해예요. 그러니까 햇볕이 엄청 강하거든요. 지중해 여행 한번 가시면 햇볕이 되게 강해서 대낮에는 많은 지역에서 잠을 자요. 일 안 하고. 그런 만큼 햇빛이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햇빛이 강한 사회니까 거기서 천막 수요가 많겠죠. 그러니까 이제 고린토는 천막 공장이 있기에 적합한 곳입니다. 근데 성 안에서 천막보다는 성 안은 건물이 많았고요. 이제 항구 지역이 천막이 많았을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항구 지역이 인건비도 쌌겠죠. 땅값도 쌌을 거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항구 지역이 좋은데 항구 중에 어디냐? 레카이온 항구로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레카이온 항구에 있는 프리스카가 운영하는 천막 공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고린토전서 6장 9에서 11절을 보면요.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묘사가 나와요. 제가 그거 한번 이제 천천히 읽어볼게요. 음란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나 바람을 피우는 사람들이 거기에 해당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지 못하는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잠자리에서 여자 노릇하는 남자들이나 남자와 잠자리하는 남자들이 거기에 해당합니다. 도둑들이나 탐욕을 부는 사람들이나 술 주정뱅이들이나 욕쟁이들이나 약탈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해당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더러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발음이 나쁜데 특히 히읗 발음이 잘 안 되더라고요. 양해해 주십시오. 아무튼 이 구절 이런 사람들이 들끓는 곳은 어디냐? 도성은 아니었을 거고 항구였을 거예요. 뭐 술주정뱅이, 욕쟁이, 누군가를 막 약탈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매매춘 업소들이 질비한 곳, 이런 곳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구절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어구가 남자와 잠자리하는 남자들이라는 번역일 거예요. 이게 이제 말라코이라는 단어인데요. 이제 하늘거리는 옷을 입은 사람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많은 성서본들이 동성애하는 남자들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반동성애론자다라고 주장했죠. 근데 여긴 말라코이는 동성애인지 아닌지 명료하지 않아요. 학문적으로 이제 추정하면 학자들이 매춘업에 종사하는 남자들이라 옷이 이제 하늘하늘 거는 옷을 입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일 수도 있고, 당시에 가장 흔했던 성관계 양식이던 양성애자를 가리키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일 흔한 게 동성애자, 이성애자가 아니라 양성애자였습니다. 어느 경우든 바울이 동성애를 반대했다라고 단정할 근거가 아니에요. 이 구절은, 이 역구는. 이 단어만 놓고 보면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열거된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지 못하는 사람들 목록은 이걸 보면 이 전체 맥락은 어떤 거냐면 이들이 누구냐? 이런 남자들, 이런 사람들의 중심은 뭐냐면 가학적 행위 주체들을 지칭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은 권력을 가졌던 더 강한 완력의 소유자든 강제의 폭력적 관계 속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거를 가지고 글을 쓴 게 있어요. 그래서 혹시 원하시는 분 있으면 한국예수교회연대로 메시지를 보내시면 제가 그거를 공유해 드릴게요. 제 블로그에도 이제 그게 이제 올라가 있는데요. 어쨌든 댓글에 넣어주셔도 좋습니다. 네. 근데 이 대목에서 주목하게 해야 되는 또 하나의 요소는 여기에 열거된 사람들의 모습이 도시 안의 사람들, 그러니까 시민들의 일상 풍경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성 안 얘기한 거죠. 성 안의 사람들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들은 술에 취해 있고 욕설하며 싸워대고 힘께나 쓰는 이가 약한 이를 갈취하는 일상 속에 사는 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바울은 어디서 만났을까요? 성 안의 에클레시아 집회에도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겠죠. 하지만 에클레시아에서 그들은 이런 모습으로 집회에 참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성 안의 에클레시아에 바울이 레카이온 항구에서 안식일 날 이제 성 안의 에클레시아로 예배드리러 올 거 아니에요.
그때 바울과 같이 온 사람들 중에는 뭐 술주정뱅이들도 있었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또 말라코이 같은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에클레시아 안에서는 그런 행동을 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죠. 뭐 당연한 일 아니겠어요? 근데 그보다는 바울의 노동 현장, 그러니까 선창가에서 매일 바울이 복원했던 이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으로 사람들은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고대 도시들이 거의 그렇듯이 고린토도 성 안과 밖으로 명확히 구별되어 있습니다. 성 안은 귀족과 시민, 그들의 딸린 이들, 그리고 신분적으로 낮을지라도 어느 정도 부를 축적한 이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지켜야 할 자산이 많기 때문에 성이라는 안보의 벽이 필요했습니다. 반면 바깥은 무수한 이들이 오가는 열린 공간입니다. 해서 매우 상업적이면서 진취적입니다. 가진 것은 없지만 무수한 기회가 널려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코린트는 이런 도시의 일반적 풍경의 극한적 양상을 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도시의 지리적 특성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리스 본토와 필로폰네소스 반도를 연결하는 병목지대에 세워진 도시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코린트가 들어간 필로폰네소스 반도가 들어간 지도를 좀 볼게요. 코린트 보이시죠? 코린트 밑에 물방울처럼, 물방울은 아니지만 이게 딸려 있는 코린트, 올림피아, 스파르타 뭐 이런 도시들이 있는 동그란 지역 있죠? 거기가 필로폰네소스 반도예요. 제가 참 좋아하는 영화가 있는데 이게 비포 선셋, 비포 선라이트, 비포 미드나잇 시리즈예요. 이게 작품성이 있어서 좋은 게 아니고 거기에 배우를 내가 좋아하거든요. 줄리 델피, 에단 호크를 제가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이 영화를 참 좋아하는데 이 영화가 20대에서 40대까지 이제 그 시간이 흘러가면서 두 사람이 우연히 만난, 같은 사람이 만남에 관한 얘기인데, 세 번째가 비포 미드나잇인데요. 이 비포 미드나잇의 배경이 어디냐면 필로폰네소스 반도 남쪽 끝이에요. 저 스파르타라고 있는 지역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유명한 휴양지가 비포 미드나잇의 배경이에요. 그래서 그 영화 한번 보시면 그 해변이 너무 아름다워서 가고 싶을 거예요. 그런 곳이 바로 필로폰네소스 반도인데, 이제 마장 로마에서 배를 타고 저 서쪽에, 동쪽에 튀르키아로 가고 싶다. 그러면 이제 갈 때 어디로 가냐면 쭉 이렇게 바다에서 먼 바다로 못 가니까 주로 해안선 중심으로 가거든요. 해안선에 가깝게 쭉 가다가 이제 코린트만 쪽으로 들어가서 레카이온 안으로 레카이온 항구로 가서 그 반대편에 갱그레 항으로 다시 가서 배를 타고 또 가면 이런 식으로 갔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러지 않으면 필로폰네소스 반도를 삥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훨씬 더 경제적으로 코린트를 이용하면 유리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코린트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바다를 통한 운송이 육로를 통한 육로보다 40에서 200배가 경제적이라는 연구가 있어요. 고대에. 그러니까 이랬던 시대에 코린트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다시 이제 돌아가서 성 안과 성 밖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코린트는 필로폰네소스 반도와 그리스 본토를 연결하는 병목지대에 세워진 도시였다. 근데 상대적으로 잔잔한 바다인 지중해가 하나의 경제, 군사, 문화적 네트워크 형성의 중심으로 부상하게 된 헬레니즘 시대에 항구 도시들은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특히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소아시아, 그리스를 연결하는 지중해 동부의 큰 항구들이 집중적으로 발전했습니다. 한데 헬레니즘 시대 말기에 오면 카르타고와 로마가 부상하면서 지중해는 동서를 잇는 거대한 해양 교통망을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자, 지중해의 동과 서를 연결할 때 코린트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코린트는 그 지중해 동부와 연결되는 에게로도 서부와 연결되는 이오니아 해로도 항구가 있는 특이한 도시이기 때문에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코린트의 동쪽과 서쪽 항구 사이의 직선거리는 6km입니다. 그러니까 한쪽의 선박에서 하적한 물품을 다른 쪽 항구의 선박으로 선적해서 출항하면 시간과 비용이 엄청나게 절감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필로폰네소스 반도는 둘레가 300km가 돼요. 이거 구글 찾아보시면 300km라고 나와요. 제가 구글에서 얻은 정보입니다. 필로폰네소스 반도를 따라 도로가야 했습니다. 해서 고린트는 지중해 교통망에서 허브 역할하는 최고의 도시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코린트의 선창가에는 다른 항구 도시들보다 유동인구가 많을 수밖에 없겠죠. 상인들과 군인들, 순례자들, 방출노예들, 탈영병과 태역병들 등 무수한 이들이 이곳으로 유입되어 왔고 떠나갔습니다. 그들은 이 도시에서 많은 것을 소비할 수밖에 없겠죠. 뱃사람들을 위한 신전들이 대표적입니다. 뱃사람들에게 신의 노여움은 가장 무서운 것이었기에 그들은 가는 곳마다 모든 신에게 제를 올렸습니다. 선술집들도 발달했습니다. 물론 선술집 근처에는 예의 없이 매춘업소가 성행했습니다. 그 밖에 선박 제조와 수리를 전문으로 하는 공장들, 항해에 필요한 물품을 판매하는 업소들, 그리고 프리스카 부부가 운영하는 천막 공장 등도 이곳에 있었죠. 주목할 사실은 이런 성 밖의 사람들은 성한 사람들과는 달리 도시의 전통이나 문화, 종교에 대해 경외심이 별로 없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들은 혹여 정치적으로 결속하여 집단 행동을 하게 되면 그 도시들이 구축해온 전통을 무자비하게 파괴하곤 했습니다. 오래전부터 해양 활동을 활발하게 펼쳤던 고대 그리스는 이런 현상을 좀 더 일찍이 겪었습니다. 기원전 5세기 초 필로폰네소스 전쟁, 그러니까 이제 아카이아 지역의 도시 국가들과 페르시아 제국이 싸운 전쟁이 필로폰네소스 전쟁인데, 이 전쟁기, 즉 아카이아 지역 도시들의 이제 이 전쟁이 끝나면서 아카이아 도시 국가들이 이제 시대가 끝나요. 그래서 그 시기에 활동했었던 극작가가 에우리피데스라는 극작가가 있는데요. 이런 극작가가 선창가의 민중인 오클루스가 정치 전면에 부상하는 현상을 지칭하면서 오클로크라티아라는 멸칭으로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고대 지중해 지역의 몹에 관한 연구가 있어요. 그래서 고대 지중해의 몹이 이제 대중 뭐 이런 뜻이겠죠. 그 몹을 다루는 개념 용어들과 현상들과 문헌들을 짧게 정리한 책이에요. 영어로 된 책인데, 이것도 관심 있는 분들은 저한테 얘기하시면 제가 파일을 드릴게요. 이거 제가 구글에서 찾은 겁니다. 책이에요, 책. 그러니까 두껍습니다. 영어 잘하시고 한가하신 분들은 저한테 얘기하시면 제가 드릴 수가 있는데, 그 에우리피데스 같은 그 사람이 이제 오클로크라티아라는 말을 썼어요. 우리 한글로 이걸 뭐라고 번역했냐면 중우정치라고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오클로는 오클로스라는 말인데, 오클로스는 마가복음에서 무리를 지칭한 용어로 쓰인 게 오클로스예요. 이 오클로스는 어떤 사람들이면 어디에 속하지 못하는 사람들, 떠돌이 이런 사람들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크라티아는 권력이라는 말이에요. 정치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클로크라티아가 떠돌이들이 정치하는 현상을 이제 에우리피데스가 이게 말조다. 그리스 국가들은 그들로 인해서 망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은 도덕도 없고 전통에 대한 애정도 없고 잔인하고 파괴적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런 현상은 지중해의 많은 도시들에서 일어났고요. 지중해의 많은 도시들의 정치인들과 지식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오클로스에 대해서 굉장히 혐오스러워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일종의 실제했든 실제하지 않았든 지식인들과 지배자들은 오클로스를 정치적으로 선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누군가 있으면 그런 얘기만 들으면 경기를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한데 바울은 프리스카 부부의 천막 공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바울이 프리스카 부부를 공장에서 일꾼으로 일하다가 공장 주인인 프리스카 부부를 만난 것일 수도 있고요. 또 그 부부를 알게 된 다음에 그 공장에서 일하게 된 것인지 이는 선호가 뭔지는 몰라요. 둘 다 가능하죠. 한데 이 프리스카 부부가 바울을 지도자로 추앙했고 바울도 그들을 매우 신뢰했다라는 점은 분명하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그 부부가 바울이 계속 그 공장에서 일하도록 내버려두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도시에서 좋은 데 살고 있으니까. 그런데 바울이 거기서 계속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악덕업자라 그런 것이 아니고
바울이 자원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그래서 이제 바울은 스스로 그곳에서 일을 했다. 그 얘기는 바울이 민중 목회자였다는 뜻입니다. 그곳에서 노동자들과 온몸이 땀으로 절여지듯 일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곳 숙소에서 노동자들과 함께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 선창가의 소란스러운 풍경은 아까 위에서 얘기한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지 못하는 사람들, 맨날 바울은 이런 사람들의 소란스러운 풍경과 소음으로 잠에서 깼을 거예요. 매일매일 하루 종일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봤을 거예요. 그가 매일 맞이하는 일상이었다는 얘기예요. 날마다 술에 취해 휘청이는 자들을 보았고 여자들 혹은 남자들과 매음하는 모습을 접했을 것이에요. 욕설을 내뱉고 싸움질을 일삼으면서 무자비한 폭력을 가하는 일들은 더 이상 낯선 풍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이들과 뒤얽혀 살았고 또 그들에게 신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도시 아고라에서 철학적 논변을 펴고 디아스포라 회당에서 신학적 논쟁을 하는 모습은 이 도시에서 더 이상 바울스러운 모습이 아닙니다. 여기서 그는 본격적인 민중 사역자로서 살아간 것이에요. 물론 에클레시아에서 예배 나눔을 할 때에는 바울의 목회자이자 신학자다운 풍모가 돋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 안의 많은 인사들도 바울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일상은 오클로스 민중 그 자체였고 그런 모습으로 민중에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민중 사역자의 모습이 성 안에 있는 디아스포라 회당의 유대인들에게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또 도시 치안을 담당하는 관료들에게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그들의 시각에서 무지렁이 대중인 오클로스들을 선동하여 도시의 전통과 질서를 마구 파괴해버린 오클로크라티아의 원흉들이 바울에게 오버랩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바울이 기소되었을 때 신임 프로콘실인 갈리오는 그를 위험한 자로 간주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된 이유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울이 바로 이런 오클로스를 선동하는 자로 여겨졌을 가능성이 많다. 그 얘기의 핵심은 바울이 고린트에서 민중사역자로 살아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얘기입니다. 혹시 네. 일단 질문을 드리자면은 네. 그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원래 고대 그리스 민주정 할 때 네. 수백 명 단위 네. 하여튼 큰 규모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제가 그 데일 마틴이라는 학자 글 볼 때 지금 1세기 요 공동체들은 사실 이제 뭐 20-30명 어떤 그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작은 단위인데 규모로 보면 사실은 그걸 표현하는 또 다른 언어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공동체인데 그 왜 고대 민주정이 사실 조금 더 큰 규모의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썼을까? 그리고 오클로스 아까 중우정치로 한국말로 번역할 땐 조금 비하 느낌이 조금 있는 것 같긴 하지만 그 오클로크라티아 그것과 에클레시아가 사실은 조금 그 잘 안 어울리는 느낌도 조금 있잖아요. 네. 이거를 이제 이렇게 민중과 함께하며 오클로스와 함께하며 또 귀족이나 엘리트도 섞여 있는 게 이 초기 요 신앙 모임의 뭐 특색 같아 보이는데 거기 이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쓴 어떤 정치 철학적 그런 의미 그런 걸 이제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우선 우리가 전제해야 되는 것은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그 시기에 그리스도파 사람들이 모두가 합의하고 있는 어떤 개념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이 처음 누가 썼는지도 알 수는 없어요. 어쨌든 그리스도파는 자기들의 모임을 에클레시아라고 불렀어요. 에클레시아는 어떤 거냐면 헬라어잖아요. 에클레시아가. 그러니까 그 배경은 이제 팔레스티나 본토가 아니라 그 외부의 이주민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계 사람들 사이에서 자기들 그리스도파의 모임으로 자기들을 부른 용어가 에클레시아였다는 것이잖아요. 이제 그걸 전제로 하는데 왜 그 용어를 사용했느냐라는 건데요. 이게 다음번 강의 때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할 건데 그냥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고대 지중해에는 귀족 회의를 가리키는 용어가 있고 시민들의 공회를 가리키는 용어들이 있는데 시민들의 공회를 가리키는 용어 중에 하나가 에클레시아예요. 그런데 이제 그 시민들의 공회가 시민이 누군지가 우리는 시민하면 한국인들은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잖아요. 외국인들은 안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경계가 명확하죠. 또 우리처럼 명확하지 않은 사회도 시민, 국민, 시민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강한 뉘앙스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고대 지중해 사회에서 시민은 훨씬 더 모호한 존재이죠. 왜냐하면 로마 시의 시민들이 있고 로마의 속주가 된 도시들의 시민들이 있고 속주의 시민과 로마의 시민이 겹치기도 하고 되기도 하고 또 어떤 황제는 포용정제에 걸쳐서 시민권을 남발해요. 어떤 황제는 배타적 정치를 펴서 시민권을 되게 소극적으로 취급을 해요. 그래서 어쨌든 시민이 늘었다 줄었다. 그러니까 시민이란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요. 어쨌든 이제 시민은 어떤 뉘앙스가 있냐면 그 도시의 귀족들이 아니지만 그 도시의 운명을 공유하는 사람들 이런 뉘앙스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중해가 잔잔한 바다이고 지중해를 통한 무역과 전쟁이 활발해지다 보니까 지중해가 거대한 역사 문화권이 되어서 지중해는 굉장히 많은 유동 인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새로 유입돼 들어온 인구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 유입돼 들어온 인구의 대다수는 프리스킬라 부부처럼 성 안에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다수는 성 밖에 있는 사람들 하층민이겠죠. 그런 사람들이 주로 이제 몹인 거예요. 오클러스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을 이제 어느 정도 시민으로 포용하느냐 아니냐는 굉장히 유동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파 공동체는 이제 그런 시민들의 공회라는 것의 뉘앙스를 그리스도파에 지칭하는 용어로 그리스도파 모임에 지칭하는 용어로 에클레시아라는 용어로 차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차용한 게 막 전해지는데 바울도 그 용어를 썼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에게서 보면 그것도 다음 강의에서 더 얘기해야 되겠는데 바울의 서신에서 오클로스라는 용어가 제일 많이 사용된 곳이 어디냐면 고린도 전서 후서예요. 압도적으로 많아요. 또 그 밖에 사도행전에도 에클레시아라는 용어가 많이 쓰이는데 고린도 전서 후서 다음으로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바울에 집중돼서 에클레시아가 사용돼요. 그러니까 에클레시아라는 말의 전통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전통의 중심은 바울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사용했겠지만 바울이 가장 중요한 인물이라는 뜻인데 바울이 특히 고린트에서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많이 사용했다. 근데 바울의 에클레시아는 그 고린트 경험과 결부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바울의 고린트 경험의 에클레시아는 어떤 거냐면 집회 장소는 성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에클레시아의 장소는 성 아니에요. 에클레시아에 모이는 사람들은 성 안 사람들과 성 밖 사람들이 같이 모여. 그것을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남자와 여자가 노예와 자유인이 뒤섞여 있는 공동체를 묘사를 해요. 그런 성격의 공동체를 바울은 에클레시아라고 말을 한 거죠. 그리고 바울 자신은 어디서 활동하고 있냐면 민중공간에서 활동을 해. 그러니까 그런 일종의 민중과 시민 복합체인데 바울의 그 활동의 중심은 민중적이죠. 그러니까 그런 성격의 공간이 에클레시아, 바울의 에클레시아였던 거죠. 근데 이제 바울의 에클레시아와 다른 성격의 에클레시아도 있어요. 바울계 서신이지만 에페소서나 뭐 이런 데서 나오는 그건 약간 도시 공동체 성격이 명확하게 있고 민중보다는 도시의 규범과 이런 걸 강조해요. 그러니까 좀 다르게 사용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에클레시아 용법은 다양한데 우리가 바울의 국한에서 에클레시아를 얘기하면 약간 민중과 서민 복합체 그리고 민중성의 포커스가 있는 공간 혹은 모임을 지칭하는 것이 에클레시아라는 뉘앙스다. 그러니까 에클레시아라는 말의 어원에 집착해 보지 마시고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사용된 용례에 집착해서 보면 바울의 에클레시아는 이제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바울이 아까 하나님 나라에 그 속하지 못할 사람들 하면서 아무래도 같이 살다 보니까 좀 그래도 어느 정도의 품행에 있어서는 변화가 있기를 바라는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만약에
리더십이라고 하면은 고린도 교회라고 해도 물론 성 안으로 와서 같이 동행하며 같이 살아가는 게 중요하지만 조금 브리스카처럼 지식인이나 뭔가 있는 사람들이 조금 그런 역할을 하는 방식으로 작동했었을 거라고 유추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사실은 이 같이 했던 성 밖의 사람들도 어떤 역할을 하면 이렇게 그런 느낌으로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엘리트들이 영향이 강했겠죠. 그건 무시할 수 없죠. 그런데 바울 공동체가 이제 3대 때 충격을 줬던 것은 민중과 비민중이 차별이 없다라는 바울의 주장이 모두에게 일종의 강령처럼 받아들여져서 어떤 사람들한테는 그것이 굉장히 고민스러운 거고 어떤 사람한테는 자기가 굉장히 자긍심을 갖게 되는 것인데 문제는 자긍심을 갖는 경우도 약간 오버페이스 할 수도 있잖아요. 권력을 휘두를 수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약간 그것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서 나는 바울보다는 더 엘리트적이고 논리적인 사람인 아폴로스가 좋아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처럼 약간 그런 걸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그 안에서 이제 관계는 되게 유동적이죠. 근데 이제 하나는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에게 뭔가를 이렇게 살면 안 돼 막 얘기했던 것 같잖아요. 본문을 보면. 근데 이제 이게 바울이 만약에 도시 안에 있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다면 그건 정말 꼰대 짓이죠. 근데 바울이 그 안에서 같이 활동하면서 이제 그렇게 얘기했던기 때문에 바울의 그 말에는 이제 우리가 뭐 엄밀히 얘기하면 또 복잡하게 찬반이 나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말에 어떤 소통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말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바울은 바로 그 한가운데서 나온 자기 초월의 어떤 담론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두 가지 물음에 대한 두 가지 방식으로 제가 대답을 드리면 하나는 공동체 안에서 리더십에는 민중 리더십이 약하지만 있었을 것이다. 바울 자신은 민중지향적 리더십을 보인 사람이었던 것 같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바울이 민중에게 규범적인 어떤 강제를 하고 있는 것이 보이는 측면이 있는데 그것은 바울이 그들과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의 진정성은 우리들 같은 이제 먹물들의 말보다는 훨씬 더 진정성이 있는 말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일단 선창가에 신전들이 있는데 제가 고대 지중해 신전에 대한 연구를 위해서 챗GPT하고 엄청 많이 싸웠거든. 챗GPT하고 얘가 내가 물으면 얘는 어떤 연구를 소개해줘 하고 물으면 얘는 자꾸 이제 주류 학계의 논의를 소개해요. 그래서 내가 반론을 막 피면 그러니까 내 반론이 어떤 점에서 타당하고 어떤 점에서 제한적이다. 그러니까 제한적이라는 얘기는 근거가 많지 않다는 얘기예요. 나는 내 반론의 맥락은 논리의 개연성에 있고 근데 논리의 개연성은 일단 고대 신전에 관한 연구는 성 안에 있는 신전들에 대한 연구예요. 왜냐하면 신전 남아있으니까. 기록도 남아있고 유물도 남아있어요. 근데 성 밖에 선창가에는 신전이 남아있질 않아요. 우선은 성 안에는 권력 있는 사람들이 만드니까 더 튼튼한 건물이었을 텐데 선창가는 튼튼한 건물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바다와 뭐 이런 것들이 바닷물로 인해서 이제 이게 그 손상됐을 가능성이 많죠. 그 다음에 이제 1000년, 2000년이 흐르면서 또 하나는 또 침공은 바다를 통해서 침공하는 게 많으니까 더 많이 파괴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바다의 선창가 신전들은 유물로 남아 있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나 바닷가에 선창가에 신전이 있었다는 거는 알고 있고 기록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선창가 신전과 성 안의 신전 중에서도 신전 매춘이 있었거든요. 근데 성 안의 신전 매춘과 달리 성 밖의 신전 매춘은 신전 안에서 이제 풍요제이니까 이제 제를 드리러 온 사람들과 제사장들 간의 섹스가 이루어지면서 이제 거기서 자식을 낳은 거가 풍요제이란 말이에요. 그런 현상들이 있었는데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신전에 사생아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신전 사생아들은 나중에 인신 제사 제물이 되기도 하고
또 그 선창가의 최말단 계층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비인간적인 현상들을 바울은 목도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신전 매춘에 대해서 다 인정 못하는 것들은 그런 측면들과 관계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을 이게 약간 그런 백면서생들의 그 이빠른 소리로 비판한 것처럼 바울의 비판을 보진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이 정도로 네. 하고 다음 달에 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